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는 변하기 시작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은 100m 이상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다. 육지였던 서해는 바다가 되고 한반도는 대륙과 분리돼서 오늘날의 지형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의 서막이 열리게 된다. 10,000년 전 한반도의 남해 바닷가. 빙하가 녹으며 많은 강과 바다가 생기고 물고기와 해산물이 넘쳐났다. 바다는 신석기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식량 창고였고 세상을 향한 길이었다. 마을에서 잠수를 제일 잘하는 툰벙은 깊은 바다로 들어가 오늘 저녁거리가 될 해삼이며 전복, 소라를 마음껏 건져 올린다. 그러다 툰벙이 바닷속에서 무언가 발견해서 동생에게 가져간다. 투박하게 깎인 돌 조각 하나. 형제는 모를 것이다. 그 주먹 도끼가 이젠 바닷속에 가라앉은 멀고 먼 인류의 과거라는 것을. 한라산은 20,000년 전까지 뜨거운 용암을 쏟아내던 살아있는 불의 산이었다. 용암은 식으면서 한반도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새겨놓았다. 남제주군의 상무리 해안가엔 약 7,000년 전 사람의 발자국 화석 100여 개가 남아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사람의 발자국 화석이다. 해안가에서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사람들. 한반도 신석기의 미스터리는 농업혁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농경은 청동기 시대에 와서야 본격화되는데 그것은 굳이 힘든 농사를 짓지 않아도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툰벙과 시렁의 마을.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가족과 친척이 모여 시종 마을을 이룬 지 오래다. 한쪽엔 돼지를 키워 마을에 잔치가 있을 때마다 사냥을 하지 않고도 고기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툰벙은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키우는 개를 찾는다. 개는 최초로 가축화된 야생동물로 인간과 개의 공존은 30,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데 개는 인간과 함께 사냥터를 달리며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됐다. 시렁과 툰벙은 이 시종 마을의 촌장의 아들로 누구보다 솜씨 좋은 어부이자 용감한 사냥꾼들이다. 거기다 가족은 큰 경사를 앞두고 있는데 형 툰벙이 이웃 부족에서 온 아름다운 처녀와 혼인식을 앞둔 것이다. 마을의 촌장 뿌다가 시족 회의를 소집했다. 곧 혼인식을 치룰 아들 툰벙의 새 움집을 짓기 위해서다. 땅을 파 기둥을 세우고 가죽과 마른 풀로 지붕을 만든 움집은 이들이 동굴의 이동 생활을 멈추고 정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죽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런데 움막의 중심 화덕 때문에 큰 사건이 생기기도 한다. 화덕의 불씨가 지붕에 옮겨 붙으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것이다. 토기로 물을 부으며 힘을 합해 불을 꺼보려 하지만 커진 불길은 쉽게 잡힐 기미가 없다. 오래전 현생 인류는 불을 정복해 자유자재로 활용했지만 불이 주는 재앙 역시 감수해야 했다. 신석기 마을에서 화재는 흔한 일이었다. 불에 탄 움막의 흔적은 오늘날까지 남아 발굴되고 있다. 이때는 결혼의 역사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다. 시종 마을은 혈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을 사람끼리 혼인할 수 없었다. 당시부터 근친혼은 금기시된 일이었다. 이제 아내와 남편으로 맺어져 그들의 움막을 짓고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들의 또 다른 주식은 바로 도토리다. 빙하기가 끝난 후 한반도엔 참나무류의 화렵수림이 무성했다. 신석기인들은 가을마다 도토리를 수확해 저장한 뒤 1년 식량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문제는 있었다. 도토리는 영양가가 높고 칼로리도 풍부했지만 타닌이라는 성분이 떫은 맛을 내 먹기가 힘들었다. 오랜 시도 끝에 그들은 떫은 맛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바로 물에 담근 뒤 가루로 만들어 반죽을 하는 것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신석기인의 지혜가 담긴 주방 도구가 없다면 불가능한 과정이다. 바로 도토리를 담고 저장할 수 있는 토기와 갈판이 그것이다. 구수하게 익어가는 신석기 시대 도토리 쿠키 요리는 놀랍게도 만년이 지난 오늘날 강원도 일부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다. 촌장의 아들인 툰벙과 다랑의 혼인식은 시종마을의 큰 잔치가 될 것이다. 달이 차오르는 보름날 전까지 새 신랑과 신부에게 살림을 장만해주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토기 제작소로 모였다. 토기 제작은 1년에 두어 번 큰 의식이 있을 때 열리는 중요한 행사다. 길게 반죽한 점토를 동그랗게 한 층씩 쌓아 올려서 그릇의 형태를 잡은 후 돌로 문질러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준다. 그리고 시족의 전통과 상징을 담은 무늬를 새기는데 이 마을에선 빗살 무늬를 넣었다. 이젠 그늘에서 잘 말린 토기를 구울 순서다. 마을 한가운데 얕은 구덩이를 파 야외 가마를 만들고 땔감과 토기를 함께 넣어서 불을 지펴 굽게 된다. 토기는 농경의 시작보다 더 확실한 신석기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기준이 된다. 그만큼 토기는 인류 문명의 중요한 발명품이기 때문이다. 토기를 불에 굽는 것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화학 변화를 일으킨 최초의 혁명이었다. 토기는 음식의 저장과 요리를 가능케 했고 더불어 정착 생활의 상징이 됐다. 깨지지 않는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모래나 조개 껍질 같은 보강제를 넣기도 했지만 개방형 야외 가마에선 소성 온도가 낮아 강도 높은 토기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토기에도 유행이 있었다. 더 강하고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고 싶은 열망. 한반도 중부에서 시작돼 남해안까지 전파된 끝이 뾰족하고 기하학적인 무늬를 새겨넣은 이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상징이 됐다. 시종마을의 지도자이자 제사장인 부다는 특별한 나무를 찾는 중인데 수백 년을 좋게 살았을 신령스런 소나무 앞에서 멈춰선다. 해와 달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알지 못한 채 형제는 작업에 열중한다. 형제는 신성한 의무를 부여받았다. 단단한 나무를 불에 태운 뒤 수치된 부분을 도끼로 깎아내고 깎아내기를 수백 번. 그들은 오로지 돌도끼와 햇불만으로 통나무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05년 경남 창녕의 비봉리 유적에서 통나무배 한 척이 발견됐는데 무려 8,000년 전 것으로 한반도에서 발견된 최초의 배이자 가장 오래된 배다. 남은 선체로 추정해 본 배는 소나무 소재의 최대 길이 3m 크기로 2, 3명이 탈 수 있는 배였을 것이다. 불에 탄 흔적은 나무를 태운 후 날카로운 석기로 속을 파내는 방식으로 제작된 것임을 보여준다. 신석기 사람들은 왜 배를 만들었을까?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배보다 무려 2,000년이나 앞선 비봉리의 통나무배. 그것은 신석기 바다 사람들의 비밀을 푸는 새로운 열쇠가 될 것이다. 마을의 촌장이자 제사장인 부다가 주술을 외자 의식이 시작된다. 이제 곧 바다에서 큰 사냥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 춤과 노래를 바치며 사냥의 성공과 무사 기원을 비는 것이다. 그들의 먼 조상부터 시작된 의식은 축제였고 최고의 예술 활동이었다. 때론 너그럽지만 때론 잔혹한 자연의 위력은 경외의 대상이었다.
때문에 신성한 의식엔 바다와 공존하길 바라는 그들의 갈망과 생존 본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며칠째 망을 보던 시렁에게 드디어 신호가 온다. 고래가 나타난 것이다. 고래 사냥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 녀석이 먼 바다로 도망치기 전에 승부를 해야 한다. 드디어 육중한 통나무 배가 바다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한다. 고래는 숨을 쉬기 위해서 자주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 바로 그때가 사냥꾼들이 노리는 순간이다. 거대한 고래의 저항에 부딪히거나 배가 뒤집히는 사고도 빈번해 고래 사냥은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기도 했다. 작사를 던져 명중시킬 수 있도록 고래 가까이 다가가는 대담함과 끈기가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마을 최고의 작살잡이 시렁이 드디어 큰 숨을 들이쉬고 순간을 노린다. 혈우병이 있는 고래는 피가 멈추지 않는다. 조그만 작살로 고래를 잡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 거대한 고래를 잡은 툰벙과 시렁 형제의 무용담은 부족의 전설이 돼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고래 사냥에서 돌아온 시렁은 그들의 이야기를 절벽에 새겨 남기기로 했다. 한반도 바다에서 사는 고래들과 사냥했던 고래들의 모습과 생태를 담은 시렁의 조각 그림은 역사의 기록이자 고래 사냥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울산에서 발견된 방구대 암각화는 인류 최초의 고래잡이 기록이다. 육지와 바다 동물을 그린 총 300여 점 중 고래가 무려 40여 점으로 그 생태와 특징뿐만 아니라 통나무 배를 탄 사람들이 새겨져 있어 신석기 시대 한반도가 고래 사냥꾼의 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혼인식을 앞두고 가락바퀴로 실을 뽑고 부드럽게 무드질한 사슴 가죽을 바느질해서 새 옷을 짓고 있다. 그들에게 옷은 단순히 보호의 기능을 넘어 부족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이들은 원시인이 아니었다. 다랑은 이제 이 옷을 입고 새 신부가 될 것이다. 새 신부를 위한 장신구도 준비됐다. 발굴된 신석기 시대의 장신구 유물은 이들이 화려한 치장을 즐겨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귓볼을 뚫어서 둥근 귀걸이를 다는 것은 신부의 표식이었다. 투박 조개로 만든 발찌와 팔찌, 얼굴을 가리는 신성한 조갑이 가면, 그리고 신부의 표식인 귀걸이로 치장한 새 신부의 등장으로 혼인식은 시작된다. 잔칫날인 만큼 술도 준비됐다. 벌꿀로 빚은 귀한 술을
신랑과 신부가 나눠 마시는 것은 남편과 아내로 맺어졌음을 하늘에 알리는 의식이었다. 혼인식은 마을 최대의 경사이자 가장 큰 축제였다. 온 마을 사람들이 배부르게 음식과 술을 나눠 먹으며 새 신랑에겐 풍성한 사냥감을, 새 신부에겐 다산을 기원하는 춤과 노래를 바치며 축제는 밤이 새도록 이어졌다. 언제나 풍성함을 주는 바다. 그것은 조상 대대로 그랬듯 두 연인에게도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낙원이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순식간의 일이었다. 약탈자들은 평화롭게 잠든 뿌다 부족을 습격해서 여자를 훔치고 남자들을 무참히 살해하기 시작했다. 생전 처음 겪는 아비규환의 밤이었다. 자연에서 먹을 것을 얻고 공동체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았던 인류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구가 늘어나고 농경이 시작되며 인류는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자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쟁과 약탈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발견한 것이다. 소박한 평화를 누렸던 뿌다의 시종 마을은 하룻밤 사이 폐허로 변해버렸다. 겨우내 암과 칼을 완성하고 돌아온 시령이 본 것은 그 어떤 자연의 재앙보다 참혹한 전쟁이 남긴 흔적이었다. 함께 바다를 누비며 꿈을 나누던 형제는 차디찬 죽음에 대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죽음은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유일한 생존자이자 뿌다 부족의 마지막 혈통 시령은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의 사랑이 죽어서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툰벙과 다랑을 함께 묻었다. 모든 것이 시작됐지만 이제는 사라진 고향. 소유를 향한 전쟁, 진보를 향한 욕망으로 굴러가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는 어떤 신세계를 발견하게 될까? 때론 자연과 싸웠지만 슬기롭게 공존했던 신석기 시대의 두 연인은 손을 마주 잡은 채 수천 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안도 패총에서 합장된 채 발굴된 167cm의 30대 남자와 160cm의 20대 여자. 그들의 유전자는 불과 수천 년 만에 기적과도 같은 문명을 창조해 오늘 우리에 이르렀다.